네, 발달 심리 10주차 청년기 발달, 이제 인지 발달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발달은, 네, 청년기에는 뭐 신체적이나 생리적인 발달도 많이 일어나지만 지적 발달이나 인지 발달에서도 현저한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이 피아제의 그 발달 단계에서는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청년기에는 지적 발달과 인지 발달이 양적으로도 증가하고 질적으로도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양적 증가라는 건 뭐냐? 훨씬 그 이전보다 훨씬 용이하고 빨리 효율적으로 어떤 지적인 과업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게 양적인 증가고, 질적인 증가는 추상적 사고라던가 가설적 연역적 사고, 은유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상적 사고라는 거는 뭐냐, 하나씩 우리 살펴볼 건데요. 이제 청년기부터는 추상적 개념의 이해가 가능하다. 그 교재의 예시 든 건 이런 거였어요.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크다. 이거를 굳이 이렇게 써주지 않아도 말로만 제시해도 학생들이 이거를 추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가설적 연역적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예시로 변형된 20곡의 놀이라는 이제 예시가 제시가 됩니다. 그거는 교재 424페이지에 보면 되게 귀여운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실험을 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하나를 골라서, 뭐 예를 들면 뭐 신발일 수도 있고 부엉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으면, 이제 그 연구 참여한 학생들이 우리가 많이 하는 그 20곡이 있잖아요. 답을 네, 아니요라고만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적은 수의 질문을 해서 답을 맞추는 건데, 이렇게 그 표를 제시를, 그림을 42개의 그림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더 좁혀 나갈 수 있는 질문을 빨리 하는 사람이 인지적인 발달이 높은 거겠죠. 네, 그랬을 때 아동의 경우에는 이거를 더 좁혀가지 못하고 막 아무 질문을 하면서 20번의 기회를 다 쓸 수 있는데, 청년기에 오게 되면 이걸 좁혀나가는 질문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미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이랑 해봐도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체계적 조합적 사고. 네, 이건 뭐냐. 그래서 청년기부터는 이제 과학자처럼 사고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과학자처럼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그 해결책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기 때까지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그냥 아무렇게나 뭐 하다 보면 해결책이 걸리면 되고 아님 말고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했다면, 청년기부터는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이제 더 생겨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때 특성은 이상주의적 사고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상적이었으면 하는 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상적인 부모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의 부모랑 비교를 하기도 시작하고, 요게 이제 청년기 사고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청년기 사고 특성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특성을 말씀드릴 건데, 청년기의 자기중심성. 청년기에는 자기중심성이 있다고 해요. 네, 어떤 건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청년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로 인해서 자기의 외모와 행동에 너무 몰두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변화가 막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불안할 수도 있고 불만족할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더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요. 네.
너무 자신의 외모와 행동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기만큼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자기 중심성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청년기뿐만 아니라 다른 발달 단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특성인 것 같은데, 요즘에 이런 거를 이렇게 관종이라는 말로 좀 안 좋게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저는 긍정적인 관종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네. 여기서 두 가지 나오는 개념은 상상적 관중. 여기선 관종이 아니라 관중입니다. 약간 뭐라 그러지? 관중, 구경꾼 이렇게요. 여기 나오네. 구경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 우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상상적 관중이라는 건 뭐냐면 청년은 상상적인 관중을 가상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 그리고 타인을 구경꾼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시선을 끄는 행동, 타인의 눈에 띄고 싶은 욕망에서부터 나온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자기 도취에 자주 빠질 수가 있다. 네, 재밌죠? 귀엽기도 하고, 저도 그랬나 생각해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나서거나 화려할까지 아니어도 그런 요란한 옷차림을 하거나 여기 나오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약간 자기에게만 몰두해 있던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요때는 나중 어른들이 보기에 좀 유치할 수 있고 변덕스러울 수도 있고 네, 요란한 옷차림 그 또래들 안에서는 좀 통용되는 그런 옷차림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 우화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사고는 너무 독특해서 다른 사람은 날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개인적 우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야. 나를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는 이제 현실성이 결여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청년기에 이런 특성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고 사라지는 부분이니까 그냥 거쳐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청년기의 사회인지 부분입니다. 사회인지라는 게 뭐죠? 사회인지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 그래서 이 사회인지가 잘 발달을 해야 대인관계를 잘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인지가 잘 발달이 안 되면 저 사람 진짜 눈치 없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기도 하겠죠.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감정, 생각, 의도,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는 능력이 사회인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인상 형성, 하나는 역할 수용. 역할 수용은 지지난주? 네. 8주차 강의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개념이에요. 감정이입이랑 좀,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인상 형성이라는 거는 다른 타인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인데요. 이제 요거는 교재에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 청년기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좀 달라지는데 인상 형성이 점진적으로 분화가 된다. 그래서 아동에 비해서 다른 사람을 묘사할 때 더 구체적이고 분화된 특성으로 묘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사람 남자야 라고 아동기에서는 얘기를 했다면 청년기에는 저 사람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더 분화된 특징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덜 자기중심적이다. 네, 이거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난 저 사람이 되게 순진한 말 좀 그런가? 뭐라고 할까? 성실해 보여 라고 판단했다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성실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다 추상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그런 걸? 팩트라고 하나? 네. 그런 사실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태도, 그 사람의 성격, 동기, 이런 것처럼 추상적인 특성으로 그 사람을 묘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추론을 아무래도 인지 발달이 되다 보니까 추론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을 느낄 거야 라던가 이런 거. 그리고 조직적이 된다고 합니다. 조직적이라는 거는 어떤 그 사람의 성격 특성이랑 상황이랑 연결을 시켜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상 형성에서 발달이 이런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역할 수용은 우리 그 아동기 때 배울 때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거를 나도 그렇게 느끼는 거고, 역할 수용은 다른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고 지각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만 똑같이 느끼지는 않는 게 역할 수용이었죠. 그래서 역할 수용을 잘하는 아이들이 또래 관계도 잘 맺고 우정도 깊이 있게 맺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역할 수용도 발달 단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교재 이제 430쪽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430쪽. 그래서 셀만이라는 학자가 이거를 5단계로 구분을 해놨는데 제가 여기 간단하게만 넣어놨습니다. 3에서 6세 때는 그 역할 수용 단계가 자기중심적 미분화 단계라고 합니다. 이때의 아이들은 나의 입장이랑 타인의 입장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고요. 5에서 9세 때는 2단계 주관적 역할 수용 단계입니다. 이때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 라는 걸 알게 되긴 하지만 왜 그런지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단계가 2단계라고 해요. 그리고 3단계는 7에서 12세 상호적 역할 수용 단계예요. 이때는 이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누구의 관점이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기가 3단계라고 합니다. 4단계는 10에서 15세 제3자적 역할 수용 단계고요. 이때 이제 청년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나의 관점, 상대방의 관점, 그리고 제3자의 관점까지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3자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12세부터 성인까지는 사회간섭적 역할 수용 단계인데요. 이때는 상호적인 역할 수용이 항상 완전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좀 합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간섭적인 역할 수용에 대해서도 필요를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5단계인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청년기의 사회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교재 431쪽에 보시면 미디어와 청년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그냥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거고, 여러분들이 되게 익숙한 얘기들일 것 같아서, 네. 이 부분도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기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아정체감의 형성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요거 기억하시죠? 단계별로 이제 그림이 있는데, 청년기는 요때에 해당하죠, 요때. 정체감 대 역할 혼미. 그래서 요때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게 매우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과정이 있어요.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과정. 여러분들 그 청소년기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하셨나요?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청년기에 하면서 자아 정체감이 형성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요새는 이런 질문들을 하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 시기가 좀 늦춰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요새 이제 대학생들이랑 개인 상담을 하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사회적인 기대라던가 부모님하고 관계,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장점도 있겠지만 자아정체감 형성이 좀 더 늦어지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고한 자아정체감이라는 게 뭔지 이제 좀 볼 건데요. 세 가지 특성을 이제 가지는 거죠. 첫 번째는 개별성, 두 번째는 총체성, 세 번째는 계속성이에요. 그래서 개별성은 뭐냐면, 어, 내가 다른 사람과 나의 가치나 나의 동기, 관심을 공유할 수도 있죠. 네. 비슷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나는 그 사람과는 다르다는 인식이 바로 개별성입니다. 총체성이라는 것은 나의 욕구와 태도와 동기, 행동 양식이 전체적으로 통합된 것으로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총체성이라고 얘기하고요. 계속성은 시간이 경과해도 나는 동일한 사람이야 라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획득하게 되면 이 세 가지 특성을 다 갖추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아정체감이라는 게 사실은 평생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뭐 그게 좀씩 달라질 수도 있고 계속 과업처럼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 왜 이게 더 청년기에 문제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제 그 전에 안정된 정체감을 형성하려면 뭐가 필요한가를 간단히 보면, 네, 신체적 그리고 성적인 성숙이, 네,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여기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정체감 형성할 때 불안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생각해 보려면 추상적 사고를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면 정체감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가정 환경에서 불안한 요소가 있거나 좀 위협적인 요소가 있거나 이런 학생들은 아무래도 자아정체감 형성이 좀 늦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또래 관계가 너무 가까우면, 그러니까 좀 과하게 가까우면 자기의 개별성을 좀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정체감이 혼미한 그런 학생들도 있잖아요. 네. 그 정체감 과업을 잘 잘 해내지 못하면 정체감 혼미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정체감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청년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런 학생들이 그런 거 아니지만 어떤 일부의 가출 청소년이라던가 요새 이제 자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학생들을 이해할 때 이 정체감 혼미라는 개념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사실은 이룩해야 되는 주요 과제이죠. 네, 저도 저의 자아 정체감이 뭐 일관적이면서도 일부분은 계속 변화해 나가는 것 같아요. 좀 더 저 자신에 대해서 통합적이거나 수용되는 그런 측면들이 나이가 들면서 더 늘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이게 청년기에 이 자아정체감이 더 주요 이슈가 되는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기에 더 문제가 되는 이유 하나씩 살펴보면, 사춘기 동안에 급격한 신체적인 변화와 성적 성숙이 일어나는 게 이제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체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자의식이 강해지고 어떤 성적 성숙으로 인해서 신체 내부에서 여러 가지 충동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 갈등들이 생기면서 이때 청년기에 자아정체감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때가 이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 좀 어중간한 존재가 되면서 아, 나는 누구지?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겠죠. 뭔가 몸은 다 컸는데 마음은 아직 의존적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하죠. 청년기에 많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진학 문제, 전공도 골라야 되고, 이성 문제, 교우 관계 등 자기가 뭔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지? 내 성격은 어떤 사람이지? 이런 것들을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 능력이 발달한다는 것도 원인이 되겠죠. 네. 추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아 정체감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청년기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자아 정체감의 4가지 범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르시아라는 학자가 이 자아 정체감을 여기 제가 이제 표를 그려놨는데 위기와 수행의 차원으로 4범주로 나눠놨어요. 이쪽에 보시면 위기가 있고 이쪽에 수행이 있죠. 그래서 위기가 예, 아니요로 나뉘고 수행이 이렇게 하면 되나? 네, 예, 아니요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겪는 사람은 성취나 유해 유형이 되는 거고 위기를 안 겪은 사람은 유실이나 혼미 유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씩은 좀 자세히 또 살펴볼 건데 일단 위기가 그럼 뭐냐? 이 위기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나의 가치관에 대해서 재평가하는 기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위기라고 해서 조금 약간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나의 정체감에 대해서 제대로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많이 해본 사람은 네, 성취를 하기도 하고 아직은 고민 중이지만 결정은 안 난 경우에는 유예가 된 걸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위기 자체를 겪지 않는 경우, 나의 그 정체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아예 안 해본 경우에는 고민 없이 결정돼 버리는 유실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고민도 없고 결정도 없는 혼미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 측면의 수행은 뭐냐면 계획, 가치, 신념 등에 대해서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바로 수행이에요. 그래서 고민도 하고 결정도 하면 말씀드린 대로 성취. 고민은 안 했는데 그냥 결정부터 했다. 그러면 유실. 그리고 고민을 했고 아직 결정은 못했다. 유예. 고민도 안 하고 결정도 안 하면 혼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각 범주별로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볼게요. 먼저 정체감 성취. 정체감 성취는 자아 정체감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상태가 정체감 성취예요. 이때는 자신의 신념, 직업,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인 거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예를 들면은 22살 대학교 때 정체감 관련한 어떤 검사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정체감 성취로 보입니다 라고 했지만 몇 년 후에 27살 요때 다시 한번 봤을 때는 정체감 유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자아 정체감의 발달이라는 게 퇴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엔 성취라고 생각했지만 더 깊이 탐색을 했을 때는 유실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체감 유해를 보면 요거는 현재 정체감 위기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게 큰일 났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요 위기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 그러니까 고민 중이란 뜻이에요. 고민 중.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 다양한 역할, 신념, 행동을 테스트하는 거죠. 스스로. 그렇지만 의사결정을 하기는 전이고 주로는
유해에서 성취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유해에서 성취 방향으로 가지만 덜어는 네,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혼미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게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유실과 혼미에 대해서 또 살펴볼게요. 정체감 유실은 네, 나의 신념과 직업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인데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을 안 해보고 부모님이나 혹은 다른 역할 모델의 가치를 그냥 뭐 고민 없이 받아들여서 비슷한 선택을 하는 거죠. 보면은 이제 유실의 경우에는 요즘에 대학생들 상담할 때 많이 보게 되는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별로 고민하지 않고 남들이 봤을 때 뭐 좋다고 여겨지는 진로 그거를 그냥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로스쿨 무조건 로스쿨 갈 거다. 뭐 무조건 의대를 갈 거다. 아니면 무조건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을 할 거다. 고시를 볼 거다. 이런 식으로 그게 자기랑 잘 맞는지 고민하지 않고 부모님이 원하시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뭐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쉽게 결정을 좀 빠르게 결정하는 그런 경우. 이게 이제 유실인데, 최근에는 이런 정체감 유실도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체감 혼미인데요. 이게 제일 좀 부정적인 단계라고, 그러니까 범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체감 혼미인 경우에는 자아에 대해서 안정되고 통합적인 견해를 갖는데 실패한 거예요. 왜냐면은, 진지한 고민도 하지 않고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니까요. 네. 이러한 문제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 네. 그래서 이렇게 정체감 혼미인 경우를 보면은 심리적으로도 좀 부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거나 또래 관계나 이런 게 어렵거나 이런 특성도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모님하고 관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잘 적절한 케어가 없는 경우에 정체감 혼미에 어, 뭐라 그러지? 해당하는 네,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 네 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건 아닌데 이제 하나 덧붙여서 부정적 정체감이라는 게 하나 더 소개가 되기는 해요. 이거는 뭐냐면 부모님의 가치관 혹은 사회적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자아 개념. 그래서 이거는 어떤 뭐 범죄를 일으키거나 비행을 일으키거나 이런 학생들이 부정적인 정체감을 가질 수 있다.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느냐? 부모나 사회로부터 강화나 지지가 없을 때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아정체감 그 범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요거랑 관련해서 어떤 변인들이 관련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아정체감 상태와 관련 변인.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건데 정체감 성취, 정체감 유해 요 두 가지랑 정체감 유실, 정체감 혼미 요 두 가지.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건 뭐에서 차이가 나죠? 뭐에서 차이가 나나 기억나세요? 위기. 위기. 위기를 겪으면 여기. 위기를 안 겪으면 여기죠. 정체감 성취나 정체감 유해인 그런 경우에는 일단 자아 존중감이 높고요. 그리고 추상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그런 차이가 크지 않고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추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체감 성취자들은 자기를 지나치게 자의식을 말하는 거죠. 자의식이 지나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별로 주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모하고 친밀한 관계는 유지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 네. 그러니까 가깝지만 내 생각, 내 주관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 정체감 성취나 정체감 유해 단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체감 유실과 정체감 혼미도 얘기를 해보면 이때는 청년기에 적응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네.
정체감 유실된 경우를 좀 살펴보면 독단적이고 융통성이 없고 아량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의견 차이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네. 그리고 혼미자는 가장 미숙한 수준,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는 태도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그냥 따라하는 경우가 혼미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상태에 대해서 부모님하고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실자는 부모와 친밀하고 가깝지만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반대되는 의견이나 이런 거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중요한 결정을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할 가능성이 높고요. 혼미자는 관계도 좋지 못하고 대화도 부족하고 이런 경우가 혼미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연구 하나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이건가? 네. 아이고, 지워야겠다. 제목을 보면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본 게 자아 정체감이었잖아요. 자아 정체 이 글씨 크기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변화와 관련된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개인의 발달 측면, 사회 환경적 측면, 가족 특성, 특히 부모와의 관계 측면으로 제시한 연구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측정을 했고 결과는 이런 거를 시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변이는 뭐였다? 가족 기능도였다. 그만큼 가족이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매우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시사점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서 원가족이 기능적이어야 하고 건강해야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측정 도구를 살펴보면 연구 서론은 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아정체감을 측정을 했네요. 자아정체감은 뭐로 측정을 했나? 네, 에릭슨의 자아정체감을 기초로 구성한 네, 에고 아이덴티티 스케일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자아정체감을 연구에 활용하실 분들은 이런 거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의 기능을 또 측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자율감 20문항, 친밀감 20문항. 그래서 가족 안에서 자율감과 친밀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척도고 가족 내에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랬을 때 결과를 좀 보면 네, 상관관계를 좀 보면 되겠죠? 여기 자아정체감에 뭐가 영향을 미치나 보면은 주로 좀 높게 나온 애들이 요거 세 개인데 5번은 뭐예요? 부모의 양육 태도. 6번은 가족 의사소통도. 7번은 가족 기능도. 이 앞에 1, 2, 3, 4보다 요런 것들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같이 보니까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우리 강의로 돌아와서 그래서 요 내용과 관련된 연구를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아정체감 발달에서도 성차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남성은 자아정체감의 발달에서 이념이나 직업 선택이 핵심적이라고 하고요. 여성은 친밀감이나 인간 상호관계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체감을 성취한 남성은 자신감, 독립식, 융통성이 있고 정체감이 유예된 경우에는 하지만 위에 성취한 남성이랑 유사한 특성이라고 합니다. 유실의 경우에는 권위주의적, 고정관념, 부모의 가치관 그대로 받아들임, 자기 방어적인 특성이 나타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자아 정체감을 성숙하려면 위기를 경험해야 된다.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는 성숙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성의 특성을 보면 여성의 정서적인 성숙은 정체감이 성취된 경우에 가장 높고 정체감이 유실되고 유예된 요 순서대로 낮아진다라고 하고요. 재밌는 건 여성은 반드시 위기를 경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성의 정체감 발달에는 대인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포함돼서 얘기돼야 되는 거고요. 남성의 정체감 발달보다는 여성이 더 복잡하다. 왜냐? 여성이 더 많은 영역에서 정체감을 확립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청년기 뒷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10주차 과제는 간단하게 저번에 우리 6주차까지 계속 했던 거죠. 리플렉션 페이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